자, 이분의 이름은 짐 켈러. 반도체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력 보시면 상당히 화려해요. 이분은 멀티코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당시 AMD에서 전설을 썼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당시 인텔의 펜티엄4에 AMD는 거의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AMD를 살려낸 장본인이 바로 짐 켈러였어요. 어떻게 보면 PC 최초의 듀얼코어 시스템이었고 64비트 컴퓨팅 아키텍처를 들고 나와서 진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시장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당시만 해도 인텔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때 CPU는 인텔이다라는 공식을 깨고 AMD가 잠깐 인텔을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짐 켈러가 떠나고 바로 인텔의 코어2, 이게 나오면서 그냥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AMD 64 프로세서를 설계한 장본인이 바로 짐 켈러였어요. 자, 이렇게 죽어가던 AMD를 부활시킨 짐 켈러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자, 이때 애플은 삼성의 설계를 받아서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창 삼성이랑 경쟁을 하고 있던 애플이 내 설계 도면을 삼성한테 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경각심에 자체 칩을 만들기로 했고, 이에 짐 켈러를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이폰 4S에 들어가는 A5 칩부터 아주 저전력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말해서 뭐합니까? 이때 이후 애플은 상당히 달라졌으니까. 자, 이렇게 애플의 새로운 프로세서를 설계해주고 다시 떠난 곳은 AMD였습니다. 자, 짐 켈러를 보내고 인텔에 매일매일 처발리던 AMD가 다시 한번 구원의 러브콜을 보낸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역대급 작품을 만들어버리죠. 바로 라이젠 시리즈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AMD를 있게 한 그 프로세서,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이게 바로 이제 인텔과 AMD의 PC 점유율인데 이 짐 켈러 이분이 오셨다고 하면 AMD가 대떡상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떡상을 맞고 그 이후로 인텔한테 손도 못 쓰고 당했어요. 그런데 짐 켈러의 라이젠 프로세서 이후로 다시 AMD가 떡상을 하고 결국에는 인텔을 이겨버렸습니다. 지금이야 AMD가 시총이 더 높은 게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데, 예전만 해도 인텔이 AMD한테 밀릴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인텔 하면은 지금 현재 거의 빅테크의 위상이었거든요. 진짜 반도체 탑 중에 탑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세월이 무상하고 기술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어쨌건 이 짐 켈러 이분이 네크로맨서처럼 AMD를 한 번 더 부활을 시켜줘요. 자, 그 이후 테슬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테슬라 차량에 들어갔던 칩이 원래 엔비디아 칩이었는데 이걸 이제 테슬라 자체 칩으로 바꿔버렸죠. 이제 자율주행 추론 칩까지 설계를 할 정도로 아주 여러 방면으로 빠삭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업적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사실상 신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자, 그분 지금 어디 있느냐? 인공지능 AI 칩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의 CEO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그 텐스토렌트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어요. 바로 웜홀이라는 AI 가속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프로세서가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10.6라는 프로세서인데 이게 한 개 있는 게 N150S고 가격은 $999. 가격으로 치면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 카드인 RTX 4080 정도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10.6 프로세서가 두 개 달린 N300S 버전. 이거는 이제 조금 고가형으로 $1399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게 성능이에요. 과연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현재 업계 표준인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카드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연산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4000 테라플롭스의 엔비디아와 466 테라플롭스의 웜홀 N300S.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연산 성능 지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플로팅 포인트 에이스로 가져왔습니다. 대략 10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쿠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웜홀 같은 경우는 RSIC-V. 여기서 엔비디아와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수직적으로 통합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종합 선물 세트로 판매하는 거예요. 너희 이거 안 쓰면 다른 것도 못 써. 그 대신 우리 생태계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할게.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라면, RSIC-V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냥 누구나 이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확장성이 높고 자유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앞으로 이 RSIC-V를 또 미래의 아키텍처 구조라고 칭하시는 분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분이 짐 켈러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짐 켈러는 확장성을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NV링크나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인피니밴드라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춰버렸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칩과 칩 사이를 잇고, 그리고 그 모듈 사이를 잇는 게 이제 NV링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 렉 있잖아요. 렉들을 이어주는 게 이제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인데 이게 또 엔비디아의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하나 사지 말고 이 데이터 센터 묶음 단위로 사면 너희 성능은 훨씬 좋을 거야. 이게 바로 NVLink와 인피니밴드라고 한다면 이제 웜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970년대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확장성과 범용성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인피니밴드가 닫혀 있고 이더넷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단순화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열려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서도 꽤나 큰 차이가 있죠. 메모리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이제 HBM,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전량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 HBM이라는 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로 AI 훈련이나 추론을 할 때는 결국 이 대역폭이 넓어서 칩 간의 연결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AI 연산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HBM을 사용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뛰어요. 그런데 이제 웜홀 같은 경우는 GDDR6라고 원래 게이밍용 그래픽카드에 많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 절감 차원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이제 삼성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AI 칩인 마하 칩도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산술 연산을 하는 로직 칩에다가 옆에다가 LPDDR6를 박아놓은.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간에 GPU를 넣고 나머지에다가 HBM을 쑤셔 박은. 아무래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개략적인 걸 소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절대적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AI 작업이건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죠. 한 칩당 대략 3만 불이 넘어가니까요. 반면에 이제 웜홀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봤듯이 하나에 1300불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냥 개인용 그래픽카드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전성비까지 좋습니다. 이제 짐 켈러라는 분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미쳐 있으신 분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NPU들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자신들은 어떤 작업에 특화되어 있고 이제 전성비가 높으면 가성비가 좋다. 이걸 이제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용도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대기업 클라우드 업체 위주로 가는 거고 웜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가서 확정성이 높게 쉽게 설계할 수 있게 가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웜홀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쉐어가 그렇게까지 침해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애초에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도중에 우리의 타겟은 수백 개의 AI 스타트업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서로가 타겟하는 시장도 다르고 아직까지 어떤 AI 반도체 업체도 제품을 양산해서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글의 TPU 같은 자체 AI 반도체 정도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바꿔서 말하면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나 독점은 향후 1, 2년간은 거의 깨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AI 칩이 이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규모 언어 모델부터 이제 텍스트, 그다음 추정한 알고리즘, 객체 감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점수를 매기는 벤치마크인 ML퍼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ML퍼프에서 엔비디아의 H100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탑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엔비디아 칩 성능은 꽉 찬 십각형쯤 되는 거고, 이제 다른 AI 반도체는 약간 송곳. 사실 그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엔비디아한테 밀리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아싸리 아주 싼 가격이나 전력 성능비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이 AI 반도체 탑 중에 탑을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와 그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업체들의 각축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1강 체제가 막 몇십 년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1년에서 2년까지는 정말 강할 것 같다. 그런데 또 기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아시고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